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3월 FOMC 결과를 무난하게 소화했지만 정치적인 이슈나 공매도 등 남아있는 과제가 많다 보니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코스피 0.47% 오름세로 2640선, 코스닥은 0.1% 오름세로 73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오늘은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34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지금 매수 우위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363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92억 원의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61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가 이어집니다. 외국인이 259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455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858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도 반도체 투톱은 강합니다. 삼성전자가 1.7% 상승하면서 59,000원 저항대를 뚫었습니다. 현재 거래가 59,500원입니다. SK하이닉스도 1%대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줍니다. 20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단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1.6%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336,000원.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이고 현대차도 0.49%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25% 하락하면서 203,500원에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1.85% 강세, 셀트리온이 0.8% 약세로 현재 거래가 185,700원입니다. 기아가 1.3% 하락하면서 95,9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이어서 하락세에 이어집니다. 3.4% 내림세로 현재 거래가 73만 원입니다. 반면 네이버는 0.12% 소폭의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알테오젠 2.63% 추가적인 하락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40만 8천 원입니다. 오늘 2차 전지 대표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5%, 1.6% 강세로 11만 3,700원, 에코프로도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6만 800원입니다. HLB가 0.7% 반등하는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16% 오름세입니다. 거래가는 30만 9,25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코롱 티슈진 3.56% 추가적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5만 4,200원, 삼천당 제약도 0.5% 내림세로 거래가 17만 9,600원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지금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9%대 낙폭 보여주면서 거래가 5만 1,100원이고요. 이런 가운데 클래시스만 2.4% 강세입니다. 5만 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1.25%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10만 2,400원으로 집계됩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먼저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이 일본 완성차 업체인 닛산에 15조 원 규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관련주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SK아이테크놀로지가 5.63% 강세로 거래가 27,250원이고요. LG화학이 5.37%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25만 5천 원. 삼성 SDI도 4.74% 오름세로 20만 1,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들 보겠습니다. 지수 자체는 다소 힘이 빠지고 있지만 신규 상장한 종목들 큰 폭의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진그룹 계열 로봇 물류 자동화 전문 기업인 TXR 로보틱스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0% 가까이 오르면서 24,250원이고요. 화학공업 기기 전문 업체인 한택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100% 이상 급등하면서 이른바 더블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133% 급등세로 현재 거래가 25,200원으로 집계됩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터키 전국 불안 등의 이유로 1,458원 선에 출발했습니다. 9시 30분 기준으로는 1,457원 60전, 현재도 1,456원대로 레벨을 소폭 낮춘 상황입니다.
지금 FOMC 결과에 안도하면서도 남아있는 일정을 기다리면서 시장 상승폭 조금씩 줄여내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 여전히 오름세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8% 상승하며 2,638포인트, 코스닥은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0.18% 내림세로 737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수가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갈 수 있을지 장중의 수급과 환율 상황 면밀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장재창 인모스트 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준금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런데 이제 점도표를 보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회수 자체는 유지가 됐는데 미세한 전망 이 수치의 변화가 있단 말이죠. 이걸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부정적인 내용도 다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첫 번째는 성명서 부분에서 기존하고 달리 기존에는 고용 인플레이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해왔었는데 이번엔 그걸 빼버리고요.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명백하게 좀 집어넣은 부분이. 불확실성이 커졌다. 네. 그다음에 SEP라고 해서 경제 전망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번 하진 않는데 이번에 GDP 성장률을 기존의 2.1에서 1.7로 낮췄습니다. 결국 성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한 거죠. 두 번째 실업률도 4.3에서 4.4로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여서 예측한 거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물가지표, 연준은 일반적인 물가지표 외에 PC라 그래서 이걸 또 중요시하는데요. 이 PC 물가지표가 2.5였는데 이번에 2.8로 그러니까 물가가 상당히 올라갈 걸로 전망을 한 거죠.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낮아졌다, 하향 조정했다. 물가 상승률은 높여 잡았다. 예.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렇죠. 물가가 오르는 상태에서 경기가 침체로 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시사하는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소 이것만 해석을 한다면 시장 굉장히 긴장할 만한 일이었는데요. 네. 그 제롬 파월이 나와서 기자회견에서 그거를 풀어서 설명할 때 명확히 해줬기 때문에 시장이 좀 환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그 경기 침체 걱정하는데 미국 경제 괜찮다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줬고요. 두 번째는 연준은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조금 전에 말한 거랑 다르잖아요. 다르네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다르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S&P에서 올해 인플레이션은 2.8로 확 올렸지만 내년과 내후년의 전망치는 기존과 그대로 2.2, 2.0으로 유지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물가가 다소 올라가지만 일시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네.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그 관세가 물가에 영향 끼치는 거 일시적이다. 이전에 썼던 트랜지토리를 다시 갖고 와서 분명하게 선언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QT를 이제 일시 중지한다라는 걸 통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 그 일시적이라는 말이 마치 데자뷰 같은 2020년에도 그때 코로나19 팬데믹이 퍼지면서 물가가 막 오르니까 당시에 파월 의장이 지금의 물가 오름세가 일시적이다. 예. 라는 게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실기였는데 그렇죠. 그때와 똑같은 일시적이라는 말을 예. 지금 똑같이 몇 년 지났죠? 네, 5년이 지난 시점에 하고 있는데 네. 이 일시적이란 말이 나중에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일시적이라는 말에 시장은 크게 안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더 시장을 길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의 정책이 만약에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4월 이후에 긍정적으로 돌아서거나 이러지 않을 경우에 시장은 굉장히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세는 점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제롬 파월은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고 버티면 하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번에 제롬 파월이 말하기를 나는 물가를 일시적이라고 본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만약에 5월 달까지 가서 실업 지표가 안 좋아지는 노동 지표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힌트와 같은 거라서 사실 시장이 지금 이거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나중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한 번만 더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일시적이 건데 그게 나중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제롬 파월이 물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예, 만약에 과대평가하는 표현을 썼다면 트럼프가 시장을 부정적으로 밀어붙였을 때도 연준도 안 내릴 거기 때문에 시장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부정적으로 밀어붙여도 연준이 그러면 내릴 거기 때문에 왜? 제롬 파월이
일시적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 물가가 일시적이라면 물가 걱정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물가가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면 아무리 트럼프 때문에 시장이 내려가도 경제가 안 좋아져도 물가 때문에 금리 못 내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번엔 반대로 말한 거죠. 사실 좀 더 잘 길게 보면 시장은 굉장히 안도감을 가져야 할 이슈입니다. 물론 저런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트랜지토리라는 단어까지 쓴 걸 보면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일단 미국 3대 지수 모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FOMC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번 증시 투자자들도 다시 한번 시장 방향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큰 이벤트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경제가 일단은 큰 문제가 없고 물가에 따라서도 언제든지 여지를 열어놨다라면 이제 시장은 좀 우려했던 부분을 딛고 좀 반등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그렇지 아닙니까? 않고요. 예, 지난달에 제가 이게 출연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기존의 트럼프 일기랑 비교를 하면서 일기 때는 감세를 발표하고 시장이 1년 좋은 다음에 그 다음에 관세를 발표했었는데 이번엔 반대가 될 거다 얘기를 하면서 상반기 좀 안 좋게 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여전히 같은 의견입니다. 이유는 4월 2일에 이제 상호관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일단은 이제 그 뉴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약간 안도할 수 있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관세가 계속해서 시장을 누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요게 혹시 반등이라도 나오려면 네. 첫 번째는 상호 관세 발표가 이미 이제 나왔다라는 그런 그 부분이 안도감으로 작용해서 4월 초에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리고 나서는 4월 중순에 있는 실적 발표에 의해서 약간 반등은 할 수 있지만 그건 반등 수준일 것 같고요. 완전히 시장이 돌아서려면 저는 감세에 관련된 부분이 확실하게 반영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그러면은 M7의 주가 향방, 네. 빅테크들의 주가 향방도 비슷하게 부정적으로 보시겠군요. 예, 예, 맞습니다. 사실은 M7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심리적으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24년도까지는 M7 기업 순이익 증가율이 79%를 생각했었는데 25년에는 16%까지 떨어집니다. 완전히 이제 이익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네. 이걸 깔고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현저하게 피크아웃인 거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이 약화되는 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빅테크의 그 과잉 투자 이슈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홍콩의 빅테크 자금이 움직이는 거 이건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아주 뚜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M7에서 돈이 뚜렷하게 빠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걸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당분간 상대적 약세는 계속 이어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GTC 2025 엔비디아가 여는 세계 최대 AI 개발자 회의인데 젠슨 기조연설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꺼내놨는데도 그날 엔비디아 주가는 오히려 빠졌고 별로 다른 빅테크들도 신통치 않아요 반응이. 네. 이런 거 보면 AI 모멘텀도 좀 어떻게 보면 한풀 꺾였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모멘텀적으로는 그런데요.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시장이 관심 있는 쪽에 관심을 써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요. 실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런 관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AI에 관련돼서는 관심을 놓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 엔비디아가 발표한 그 발표는 시장을 되돌려 놓지는 못했어요. 내용은 좀 괜찮았는데요. 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루빈이라는 GPU 아키텍처를 발표했습니다. 얘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기존의 호퍼라는 서버에 비해서 900배예요, 성능이. 네. 그리고 비용은 3%입니다. 예, 3%.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어떤 혁신을 가져온 건 분명히 맞는데 더 싸고 더 강력한. 예, 그리고 이 젠슨왕조차도 이제 그 빅시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효율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성능 증가만이 아니라 싸게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의미는 네. 있는데 시장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이에 그 설명 중에서 제가 좀 집중하는 건 이겁니다. AI 구축이 아직 초기 단계인 걸 강조했어요. 여전히 거의 3분의 1 시간을 여기다 할애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자본 지출이 2030년까지 계속될 거다. 그리고 작년보다 100배나 수요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 미중 기술 경쟁이 또 심화되면서 더 이상 M7이 좀 랠리를 선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빅테크가 미국 빅테크가 아니라 중국 빅테크에 관심이 많아요. 항생테크가 대표적인데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중국 비아디부터 알리바바 내노라 하는 이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고도화돼 있고 세계적에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상품들, 서비스들을 지금 내놓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게 마치 짠 듯이 딥시크 충격 이후에 지금 예. 쫙 주목을 받으면서 네네.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네. 다소 단기적으로 강력했기 때문에 우려를 갖는 건 맞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이거 이제 지수로 보면은 중국의 홍콩 H 지수가 최근에 9,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9,000을 넘은 게 21년도 이후에 몇 년 한 4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상해 지수는 2.3% 오르고 CSI는 1.9 오르는 동안 홍콩의 항생 테크 지수는 36% 올랐습니다. 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의미만은 아닌 게 이 홍콩 기술주 상승에는 배경이 세 가지 있는데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계속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보이는 요인인데 첫 번째는 이게 혁신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혁신 기업이 중요한 만큼 중국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정부가 정책을 전환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윈이 복귀했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규제에서 이제 빅텍에 대한 육성으로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국 기술주 투자에는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되고요. 세 번째는 중국이 제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거냐. 예전에 그런 전통 제조업이 아니라 이제는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좀 지속될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빅테크 위주로 투자를 했던 분들은 이제 포트를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네. 쉽게 얘기해서 비중을 많이 미국 빅테크를 줄이고 중국 빅테크로 좀 네. 갈아타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그대로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눈을 돌려서 이제 여러 가지를 투자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전에 말한 중국 기술주도 있는데 네. 저는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유럽의 눈을 돌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독일을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독일이 가장 중심이 돼 있고요. 이 얘기는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유럽의 주식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에 수혜를 받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 네. 있는데 당연히 무역적으로나 어떤 세금적으로 문제가 유럽이 불리하죠. 하지만 이게 오랫동안 잠들었던 독일을 깨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독일에게는 그 전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란 커다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죽어도 빚을 질 수는 없다는 정책. 그걸 저희가 뎁스 브레이크라는 독일의 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GDP 대비 0.3% 이상의 국방비는 안 한다를 아예 못 박아 놓은 겁니다. 네. 이걸 요번에 깨게 된 계기가 트럼프의 미친 짓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주식시장은 경제적인 어떤 흐름보다 유동성이 많이 좌우합니다. 네. 이 독일이 재정 지출을 막아놨던 선을 깨버렸다. 최근에 3월 18일 날 의회 통과했습니다. 5천억 유로의 인프라 기금. 그다음에 국방비에 관련된 지출의 법을 깨겠다. 네. 제한을 깨겠다. 이런 얘기들은 저희는 어떻게 부르냐면 드라기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Whatever it takes, 뭐든지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유럽은 일단 유럽의 주식시장엔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잠자던 독일을 깨웠다. 마치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군요. 독일이 법까지 바꿔서 이젠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신발끈을 고쳐매고 이제 출발선상에 서서 맞습니다. 달리기 시작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유럽 연합 안에서도 이 독일이 경제적으로는 가장 주목받는 국가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다른 유럽 연합 내로 이 마중물 효과가 퍼질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유럽 증시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네.
라는 논리이신 맞습니다. 거죠? 유럽의 기존에 한 지나간 20년 동안 다른 국가들은 재정 지출을 더하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독일이 그거를 꽉꽉 눌러서 항상 반대해서 못했던 상황이라는 걸 아시는 네. 분들은 아 이게 엄청난 변화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수 있죠. 자, 유럽 증시, 중국이 아니라 유럽 증시를 좀 주목해 보자라는 장 대표님의 오늘 투자 전략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금 이야기 여쭙고 싶은데 금은 지금 결국 온스당 어떻게 보면 심리적 선인 3,000달러를 돌파를 했고 주춤하는 듯 하다가 다시 시동을 걸었고 그럼 이제 또 시동 걸었으니까 어디 그 다음 고점이 뭐냐라는 점을 봤었을 때 여러 전망들이 나옵니다. 3,200. 세게 보는 데는 3,500까지도 보더라고요. 네. 장 대표님은 숫자로 금은 어떻게 말하면 보십니까, 3,300 추이는? 보고 있고요. 3,300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투자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많이 올랐을 경우 저희가 당연히 지금 들어가면 꼭지를 치지 않을까라는 걸 주의해야 되는 걱정이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근거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글로벌에 지금 트럼프가 야기해 놓은 그런 트러블이 뭐냐면 각자가 각자 도생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외환 보유고 있어서 달러만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의식이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달러로 안 되면 뭘 해야 될까요? 금을 사야 되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하는 건 계속될 것 같다. 왜? 네. 계속 트러블적이니까. 두 번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은 이게 경기 우려나 물가 재점화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호가 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큰데요. ETF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금 가격을 받쳐주고 있다. 하방 경직성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좀 중요합니다. 결국 이것도 유동성 네. 밑에서 금을 달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은행도 금 매입하고 네. 예. ETF 같은 다양한 관련 상품들 속에서도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사실 ETF도 실물 금을 또 사고 있죠. 사고 네. 있는 거거든요. 예. 결국 답은 유동성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모스트 투자 자문 장재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결국 서울시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달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한 지 35일 만에 다시 재지정을 한 거죠. 자, 여기에 지정 범위도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로 아파트 40만 가구가 적용이 됐습니다. 한 달 만에 정책이 번복되면서 이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다시 규제 장벽이 높아진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잠잠해질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죠. 웅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나오셨고요.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연구소장,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켜보며 필요하면 다시 도입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자, 집값 우려에 대한 압박이 커지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시장의 발언 차례대로 들어보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가 해제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오른다 하는 보도들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만은 거래된 물량을 확인해 보면 다소 너무 앞서가는 영향이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더 예의주시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오 시장의 발언 들어보셨는데 저 두 상황이 불과 한 9일 차가 나죠. 표정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숨가쁘게 이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게 좀 읽혀지기도 하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짚어봐야 되죠? 일단은 집값이 예상보다 훨씬 더 뜨겁게 달궈졌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긴급 처방이 내려진 것 같은데 사전에 이거를 예측을 못했을까요? 집값이 오르고 이런 묶여있던 그 매수 수요가 일어날 거라는 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을 텐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다. 이런 예상을 못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예상은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정책을 강행하다 보니 우리 국민들은 이제 한편의 코미디를 본 거죠. 그러니까 정책의 신뢰를 잃었다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한 12월, 1월, 2월에는 이제 학군 수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약간 좀 출렁거리고 매매 가격도 약간씩 올라가는 어떤 추세에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대못이라고 인식될 만한 토지거래 허가제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묶여 있었다라는 건 이거를 풀게 되면 많은 수요가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서울로 지방에 있는 자본들이 서울로 오는 어떤 진입 장벽이 거의 무너진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당연히 뭐 쉽게 얘기해서 불씨에다가 기름을 얻는 격이라고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오세훈 시장 주변에는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것이 좀 더 편한 얘기 아니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과감하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원래는 이제 6월인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간 만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재지정을 하느냐 해제를 하느냐가 이제 6월을 기준으로 했는데 서둘러서 1월, 2월 이런 이 중차대한 시기에 그거를 발표했는지 그 부분이 아직도 좀 의문이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강행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강행을 했다면 밀어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격이 확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한 5억, 6억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도 있죠. 또 너무 급하게 또 바로 또 재지정을 해버린 거에 대한 나중에 이걸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진 교수님께 계속 이어서 의견 듣겠습니다. 네, 굉장히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저도 또 혼란스럽고요. 한두 달 예측이 안 되고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정책이 번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뭐 조금 예상은 하셨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장삼대청이라고 하는 이 강남이라는 이 시장의 성격에 대해서 너무 좀 순진하지 않았나.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거는 사실 실수요를 사실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풀므로써 또 잠재하고 있는 투자 수요를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의 완화가 이제 또 다시 오르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불을 지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상은 다소 했었겠지만은 그 속도나 강도, 이 반응이 예상외로 너무
폭발적이었다고 해서 저는 다시 재지정할 수밖에 없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부터 사실 강남시장은 항상 전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거나 이런 좀 선행지표 역할을 해왔거든요. 네. 여기가 어떻게 방향을 나아가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부동산 심리가 좌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심리를 잡지 못한다면 그 후 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점에서 재차 지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이게 초임도 아니고 네. 임기가 이번에 3번째인데 네. 그러면 서울시의 부동산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꿰고 있을 거고 네. 할 텐데 네. 어쨌든 이거 일단 두 대표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제까지 했다가 또 재지정까지 했었어야 되는 이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오 시장은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제 자체가 이제 반시장적 규제다라고 이제 먼저 언급을 했지 계속 않습니까? 얘기했었죠. 그런 부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견지하고 있은 데다가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가 2024년 하반기부터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약세 기조가 많이 이어져 왔고 네. 불과 사실은 올해 들어와서도 1월 달까지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고 침체되어서 성장 동력이라든지 어떤 분명히 가격이 뛰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제를 할 때 처음에 해제를 할 때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언급들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 지방의 경우에도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대단히 크지 않았나.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정치적 이슈가 굉장히 시장을 덮고 있고 그다음에 내수 경기도 위축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마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있어서도 주택과 관련되어서 규제를 풀더라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이것이 주는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대신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이렇게 어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하는 것처럼 규제를 푸는 모습의 이미지가 정치적인 본인의 어떤 성장이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그냥 뭐 오 시장이라고 해서 전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번에 확대 지정이 된 곳이 강남 3구와 용산구입니다. 네. 근데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된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 관련되는 규제에서 벗어났던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이외에도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투기과열지구가 사실 실질적으로 실거주라는 요건을 강조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달리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대출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청약이라든지 재건축 관련해서도 굉장히 종합적인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하는 것만으로 사실 시장이 이렇게 달아올랐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오 시장의 판단 착오의 하나의 원인일 수는 있지만 대기 매수세가 그만큼 그동안에 눌려왔던 가격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튀어오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규제 해제 부분에 대한 시장의 욕구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잠재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라는 단순히 하나의 팩터 부분에 기인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책 당국에서는 너무나 놀라가지고 지금 허둥지둥 다시 이걸 갖다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거기에다가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까지 하면은 만일에 강남 3구와 이 쪽에 있어서 용산구 쪽에 있어서 이 규제로서 충분치 않으면은 마포구와 성동구 우리가 마용성이라는 강북 지역까지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전체적인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에 또 지나치게 35일 만에 이렇게 번복한다는 것은 앞으로 정책 당국이 내놓는 어떠한 말에 있어서도 신뢰성 추락이라는 상당히 고약한 네.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지정이 된 지역을 보면 이제 해제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이번에 재지정이 되면서 더 통으로 묶였어요. 그죠? 네. 이게 저도 몰랐는데 구 단위로 통으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확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산권 행사에 이제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불만인 어떠한
주민들도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해제와 다시 재지정과 관련돼 있는 논란 부분에서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을 너무 무시하고 단순하게 부동산 하나만 바라보고 임팩트를 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드는데 사실 지금 한국이 경기 불안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투자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게 조금 막혀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위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좀 굴려야 되는데 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강남 3구와 용산구 정도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똘똘한 한치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안전자산 선호라는 어떤 이런 거하고 이제 맞물려 돌아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규제를 하든 해제를 하든 반드시 우리가 밑바탕에서 먼저 건드려 봐야 되는 거는 거시경제적인 어떤 상황과 현재 이 경제적 상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규제를 해제하고 완화했을 때 어떤 뭐냐 하면 이제 효과라든지 이제 영향을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간과된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까지 정부에서 계속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해제해주고 규제 완화를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 허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에서 자금이 일순간에 이제 몰리게 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있었던 지역이 갑자기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네. 그거를 규제 확대를 확 이제 해버리니 억울한 어떻게 보면 이제 희생자들이 지금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강남구 안에서도 혹은 서초구 안에서도 기존에 뭐 이렇게 막 집값 이상급 등이 나타나지 않았던 뭐 그런 동도 있잖아요. 예, 충분히 있고 또 가격도 그렇게 변동폭이 없고 주목을 받지 않는 소규모 단지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단지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부 토지거래 허가제를 통으로 다 묶여버리면 이제 뭐냐 하면 예를 이사 계획 세우셨던 분들, 네. 딴 데 전세를 살다가 앞으로 이사할 집을 이제 생각을 해서 미리 예를 들어서 네. 갭 투자 형식으로 미리 좀 집을 사려고 했던 이런 분들이 갑자기 묶여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지금 현재 전세를 놓고 계신 집주인들 뭐 그런 집도 있을 수 그런 있겠죠. 집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편해지는 어떤 그런 거를 결과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서울 시민을 상대로 해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토지거래 허가제는 1년으로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왜 이번에는 우린 6개월만 하고 근데 6개월만 하는데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으면 우리 또 재지정할 수 있다. 그럼 이제 6개월이 만기되는 한 7월, 8월, 9월 요 기간에는 또 집값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거나 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1년을 하나요? 네, 통상적으로 1년을 하죠. 근데 이번엔 6개월이 그러니까 그건 6개월 동안의 상황을 또 보고 그다음에 보고 다시 그다음에 이제 재판단하겠다. 선택을 해제하겠다 아니면 또 지정을 연장하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남겼기 때문에 왜 굳이 기존의 관행인 1년을 틀을 깨트리면서 네. 6개월씩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문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재지정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재지정 후에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나 서울시가 걱정하는 투기적 거래 이런 것들은 좀 잦아들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투자, 투기적인 이런 수요는 좀 단기적으로는 억제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지정이 다시 되게 된다면 지금 오름 추세를 더 오르게 하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지금 이 선을 이어가고 그다음에 약간 사실은 손바뀜에 따른 변동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잦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 과거와 달리 이제 전체 면적으로 이렇게 묶었는데요. 저는 네.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웃집 값, 우리 집값. 사실은 이게 규제 지역의 어떤 눈에 선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덩달아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정을 다시 하게 됐을 때는 어쨌든 실수요자에게는 좀 더 그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되리라고는 좀 보죠. 다만 이것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공급 정책과 또 추가적인 대출 규제와 여러 가지의 좀 더 전방위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또 한낱 어떤 형체뿐인
제도로 다시 전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다시 재지정했잖아요. 네. 그럼 토제 해제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좀 네. 다시 안정화될 수 있을까? 갈 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불가능합니까? 예, 이미 다 비슷하시네요, 건너갈 수 그러면?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보는데요.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너무 기능에 대해서 과대 기대를 하는 느낌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투기 과열 지구라서 정말 종합적인 규제로서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유효하다고 하는 지역은 대부분 보게 되면 과거에 도심지 내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투기꾼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 차단한 그런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기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효과는 제한적이다. 왜냐하면요. 지금 사실은 최근에 주택 가격이 올랐던 이유 자체, 오르기 시작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분양가라고 해서 신규 분양에서 분양가가 지금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향후에 2026년과 27년의 입주 물량, 즉 완성된 주택의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들을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이럴 때 사실은 시중에 있어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 균형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거래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자체는 오히려 그 자체를 더 틀어막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은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 시장 안정 부분은 실패했다고 이미 판정이 난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어떤 다시 오버랩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그 효과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에게 강남 지역에 있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어주는 적정한 가격이 오름을 갖다 조금 눌러주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강남 3구 경우와 용산구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서 시장을 묶든 말든 그 부분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산가들의 시장의 어떤 메이저리그 속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굉장히 기분만 상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효과가 별로 없는 투기 과열지구로 묶는 것도 문제고요. 투기과열지구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것도 문제고 그걸 푼다는 식으로 해서 쇼를 했던 것도 문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문제는 부동산 시장, 서울 시내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있어서 큰 영향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남 집을 산다는 게 사실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정말 너무 많이 비싸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또 하나 얘기한 거는 주변 지역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더 크게 묶을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의 추가 지정까지도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능성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결국 이거 아닙니까? 풍선 효과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연히 뭐 저는 중기적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풍선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 또 그런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항상 언어 선택에 되게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지거래 허가제는 반시장주의고 반자유경제를 침해하는 독소적인 조항이었는데 발표문에는 이제 우리도 가격이 더 올라가면 우리도 또 추가적으로 규제한다라면 이 정서상 이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자유에 맡긴다면 올라가도록 그렇죠. 둬야 냅둬야죠. 되죠. 냅둬야 되는데 불과 30 며칠 만에 이거를 번복했다라는 얘기는 자신이 없었다라는 내면적 의사가 저는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혼선을 겪고 있는 이 시민들은 너무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정부는 우려해서 이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자, 풍선 효과가 있다면이 아니라 풍선 효과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대장주들이 일군에서 쫙 가격을 올려놨는데 떨어지는 폭은 되게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 약 35일 만에 6억 가까이가 강남 쪽에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한 1억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 효과가 있겠지만 아까도 저기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오르기 전 가격으로 간다라는 거는 강남시장에서는 지금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5개 구에서 이제 앞장서 있는 마포구, 그다음에 성동구, 용산구는 이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였으니까 네. 이런 두 개 지역에서는 이제 가격 키재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3차 DSR을 이제
7, 8월에 만약에 실행을 한다 그러면 네. 아마 이 대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5월, 6월에 이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현재 금융 컨디션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5월, 6월에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묶이지 않은 이외의 지역 중에서 유망한 지역들은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선제적으로 정책에 대한 숙고와 그다음에 이 정책에 대한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가격에 대한 어떠한 이런 추이들은 모든 통계 자료는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시뮬레이션에서 약간 선제적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마포구하고 성동구에서 가격이 쭉 올라가면 거기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묶는다면 또 다른 구에서 또 여기에 가격을 맞추는 계속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함과 좀 디테일을 갖춰주지 않는다 그러면 풍선 효과는 기정사실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마용성 이런 지역, 그러니까 아직 묶이지 않은 지역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갭 투자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 강남에 갭 투자하려고 했다 못했던 그 잠재적 수요들이 강남 외 지역으로 아직 가능한 27%만 토어제니까 나머지 이제 73% 여기에 가능한 지역으로 이제 풍선 효과로 이동할 수 있는 확산될 거고.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죠. 진 교수님. 그래서 이제 사실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묶는 이런 핀셋 효과, 핀셋 규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비난이 많았지 않습니까? 다른 투자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옆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대체 효과라든지 풍선 효과, 가격이 오르는 이런 풍선 효과를 다스리기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지정과 이런 예측되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적인 그 조치는 정부가 이번 정부는 다 규제 완화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집값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좀 시그널이라는 게 크고요. 그럼 정말 풍선 효과가 있냐라는 거를 좀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네. 기존 연구들을 보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신 게 나온 게 없어요. 통계적으로는. 하지만 전 두 번째 효과, 미디어 효과잖아요. 우리가 흔히 계속 반복되는 뉴스만 듣더라도 집값 상승의 모멘텀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희들의 이 토론도 하나의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단어 선택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미디어 효과와 계속 듣다 보면 저기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버트 슐러 교수가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이 집값 상승이 사회적 전염이다. 사실은 뭐 우리가 풍선 효과라기보다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저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런 전이 효과, 풍선 효과, 통계적으로는 검증이 되지 않지만 그런 것이 점점 퍼져나가면 전체적인 불안을 낳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뭐 이번에 재지정에 어떤 강력한 의지가 거기 좀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풍선이라는 게 결국엔 바람이 빠지고 터지기 마련인데 언젠가 우리가 이 착각에서 깨어날 때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바람이었구나. 이게 이런 것들을 깨달을 그때는 이미 늦은 게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이 되는데 한편으로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예 정부가 서울시가 좌표 찍어준 거다. 강남 집을 사야 된다라는 더욱더 확고한 믿음과 이 강남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만 더 올려놨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정확한 지적, 아프지만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가 항상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런 때 보면은 타산지석으로 삼거나 이제 이런 쪽에 다른 사례, 또 과거에 있었던 사례 이런 부분들을 갖다 반면교사 삼아서 충분히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번의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사실은 문제가 많은 상황이고 또 우리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지가 2018년부터 공식적으로는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있어서도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책 당국의 관점이라든지 정책 철학 자체가 후진국을 전혀 면하지 못하고 있다. 즉 정부의 역할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대단히 크다라는 부분들을 과도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지금 생각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현재 과제는 뭐냐면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포인트를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만큼의 공급을 원활하게 할 것인가. 그 공급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 지금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구별로 사실은 확대시켰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공급 부분들을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가 급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재건축 현장들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이야기도 지금 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 부분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가운데 수요청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이 부분을 얼른 막아야 되겠다. 이 부분은 정말 1차원적이고도 얄팍한 어떤 그러한 현장만을 현실만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좀 더 그리고 35일 만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현재의 정부나 정책 당국의 여러 가지 스탠스나 생각 자체가 아마추어적인 그러한 단계를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의 하나의 반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입주 물량 말씀하셨으니까 서울 수도권의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가 이제 아직 구조적으로 해결된 게 없잖아요. 신도시가 빨아들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요도 아직도 안 지어졌으니까요. 큰 뭐 3기 신도시부터 뭐 서울 수도권 주변에 지금 개발하겠다고 하는데도 아직 다 된 게 없으니까. 그러면 정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 내후년 정말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되는 공급 절벽 현상에 맞닥뜨리게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제 올해 그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의 이제 입주 물량이 한 46,000호 정도 되는데 2026년에는 한 24,000호 정도로 줄어듭니다. 결국에 얘기하는 공급량이 반토막 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정적인 공급량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경제재해이다 보니까는 건설사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어떠한 이제 업체들의 이익과 그다음 이런 게 직면되기 때문에 공급량 자체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는 이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어떻게 유지시키기 위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벌어진 문제를 놓고 보면 이제 공급 규제라든지 이제 이런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예정된 물량 자체가 공급되지 않고 또는 건설사가 아예 반납하는 어떤 이런 문제들에 직면하기 때문에 공급량은 당분간 또 계속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올해는 그래도 서울에서 한 46,000 가구가 들어온다 그러면 올해는 그래도 조금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그냥 기존의 유지를 하겠지만 이제 내년 2026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량이 반으로 준다라는 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게 그러면 2026년에 서울 지역만 볼게요. 24,000호까지 줄어들게 되면 평시와 비교했었을 때 네. 얼마나 줄어든? 평시에 지금 2025년 대비해서도 반 줄어드는 건데 2025년 물량도 지금 충분하지 않다. 그렇죠. 라고 본다면 예, 경기 변동성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에는 평균적으로 35,000호에서 4만 호 정도는 공급이 돼야 되죠.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유동성, 특히 이제 건설 공사, 그다음 PF 문제, 공사비 증액, 그다음 인건비 상승, 이제 이런 것들의 변화가 너무 컸기 때문에 또 무너진 건설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애초에 잡아놓은 공급 물량을 맞출 수 없는 거는 이미 팩트가 돼버린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르는 줄어든 약 한 15,000에서 2만 호를 어떻게 공급할 건가가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 대책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현황에서 3기 신도시하고 실제로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3기 신도시의 정체된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반납된 사업장들에 대한 부분에 어떠한 PF 금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빨리 건설사들이 뛰어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공급 증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메아리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 공급 부족이 계속 심화되면 토지에도 상관없고 뭐 대출 뭘 하든 어쨌든 공급 부족에 의한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진 교수님. 사실 이제 공급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전체적인 물량을 이렇게 늘리느냐, 줄이느냐 선택의 범위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는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공급 물량이 줄었다 했을 때 그럼 과거 물량은 정답이었나?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과거 기준에 빗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서울이 뭐 장단기 뭐 5년 평균을 보던 10년 평균을 보던 서울은 항상 6, 7만 호 정도 사실은. 또 경기도는 한 14만 호, 15만 호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최근 2, 3년 동안 보면 2023년이 굉장히 바닥이었죠. 그러면 사실 2만 7천 호 뭐 이 정도 되면 사실 거의 반타작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 서울은 인구가 준다고 하던데 뭐 어쨌든 가용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 내에서 신규 택지를 찾아서 집을 공급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럼 재건축 방법을 하든 아니면은 경기도죠. 그래서 저는 서울의 집값 문제를 서울만 볼 거냐 전체적인 수도권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최근 2, 3년에 인천과 수도권의 성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서울 성적은 나쁘지만 네, 그래서 이런 인천과 경기도에 공급되는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이제 물량이 있지만 아직 통계적으로 제시는 되어 있지는 않죠. 다만 이 공급 절벽이 올 거냐라는 점에서요. 그럼 공급 절벽이 오지 않도록 하는 선제 대응은 뭐냐? 이거를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방법 없지 않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있어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겠다는 발표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신규 택지를 했으면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노후 계획 도시에 또 어떤 정책의 반의 무게를 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신규 공급의 속도나 정책을 집중해서 나아가기도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 너무나 이제 사실 하겠다는 것은 많은 거에 비해서 실제 한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신뢰를 줘야 된다. 그린벨트 거기 택지 개발에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3기 신도시 그리고 서울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재건축 단지 좀 속도 빨리 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1기 신도시 분당 이런 지역들 입주 시점이 2027년 8년 그때부터 아닌가요? 더 빨라야. 빨라야 네. 더 늦어질 거예요. 된다고 치고 2025년이니까 2025, 2026, 2027까지는 대단한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최적의 상황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2028년 정도나 2009년도에 뭔가 가시적인 물량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물량 자체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4만 6천 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년에는 2만 4천 호라고 서울에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부동산 114에서 그동안 이야기하던 거로 보면은 충분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의 물량, 입주 물량은 2026년 내년의 경우에는 거의 7, 8천 호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서울에서 충분히 아까 우리 이재문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연간 필요로 하는 물량 자체가 3만 5천 호에서 4만 5천 호 사이, 한 평균 4만 호 정도인데 그에 대비해서 한 20,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한국부동산원하고 R124 부동산 이쪽하고 공동으로 발표하는 자료는 항상 물량이 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물량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입주 물량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입주 예정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의 물량 자체도 이대로 될 것인지 여부는 연말이 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현장에서 분양되지 못한 물량들이나 또 공사가 진행되는 물량 중에서 재개발 물량 같은 경우는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네. 재건축 현장조차도 제대로 되지 못한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내년 수도권 전체로 본다면 입주 물량이 6만 9천 호라고 해가지고 2014년 이후에 최저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주 예정 물량 자체는 사실은 이 기대보다는 훨씬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규 공급 물량을 지금보다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급 쪽에 그러면 대책으로 뭐가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으로는 기존 있는 주택들이 시중에 충분히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시중으로 많이 내놓을 수 있게 유도함으로써 그 구축적으로 전세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소유로 바꾼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2026년과 2027년에 올 공급 부족 부분을 버티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공사비 급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번에 이렇게 지금 입주 물량이나 공급 부분과 관련되는 논의 자체는 네. 앞으로도 계속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정말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주성규 대표님은 예를 들면 다주택자 중과 같은 거를 좀 양도세 중과 네. 이런 거를 좀 완화시키자라는 완화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집을 풀기 네, 플러스 네. 시장에 공급을 그러니까 시키자. 충분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거래 비용을 대폭 낮추어 주는 식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 취득세나 그렇죠. 그래서 사는 쪽에 있어서는 그 비용, 취득세라든지 네. 다양한 그게 부과되는 그런 비용들을 줄여주게 되고 파는 쪽에서는 팔므로 인해서 예상되는 어떤 그 이익 부분들에 대한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과거에 다주택자 규제가 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실은 완화시켜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기존 구축으로서 지금의 빈 공급기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굉장히 지금 물량 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도시 부분, 3기 신도시나 이런 쪽을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는데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뭐 뒤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 주체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면 LH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LH가 앞장서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 부분에서는 최적의 우리가 믿고 있는 쪽인데 그쪽이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5년간의 부채가 지금 13조를 넘고 있고 해서 그 스스로가 지금 존속 여부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부분을 본래 약속했던 공기 내에 완성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일부분은 또 분양 자체가 아직 제대로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분양가 부분을 또 차액 부분이나 이런 것 쪽을 갖다가 LH가 또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 등등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과제들과 난제들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부분에 대한 앞날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저도 좋은 뉴스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건 지금 이번에 그 회의를 통해서 나온 거는 토어제 재지정뿐만 아니라 대출 부분도 좀 다시 또 옥죄 조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대출 증가율 같은 거를 월별, 분기별로 이제 증가율 자체를 좀 통제를 했었는데 이거에다가 이제 지역별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강남이 타겟이겠죠, 뭐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강남 지역에서 뭐 이상 거래에 따른 대출 이런 것들을 못 하게끔 은행에 늘 직접 개입은 안 한다고 하니까 네. 지도 뭐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더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분위기가 제 걱정은 아니라 예전 그 투기와의 전쟁 선포했었던 문재인 정부 때 그때와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결국에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현재까지 우리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부동산 정책을 참 많은 거를 펼치고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 내서 하시는 말씀이 대출 규제가 가장 강력하다. 네.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금융권의 어떤 컨디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코픽스 금리가 이제 3%, 2%대 2.9까지 내려왔죠. 9까지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이제 자금 수요를 좀 쓸 때 이자 부담이 이제 상당히 줄어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DSR 규제가 7월, 8월에 만약에 예고된 대로 진행이 된다 그랬을 때는 5월, 6월에 대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대출 규제를 옥죄가지고서 집 사지 마.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반시장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분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또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든 이제 정책 규제 플러스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지역은 이제 현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근데 최근에 지금 우리가 대출 규제도 하고 모두 했지만 아파트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사실은 대출보다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에서 이제 주택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계담보대출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데 기여는 저는 별로 안 했다라고 봅니다. 결국에 이제 중저가 아파트들하고 실수요자들이 사는 어떤 주택에 대한 거래에서 이제 주택 담보대출에 이제 그 총량 조절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총량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격 상승에 어느 정도 효과는 바로 보여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죠. 7월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3단계 도입이 이제 예정돼 있는데 좀 너무 섣부르게 재지정을 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런 대출 규제, 예정된 대출 규제들까지 감안하면 예를 들어서 토지를 해제하고 나서도 단기적으로는 이상 급등이 나타나지만 결국 또 제자를 찾아갈 거다. 왜 또 이거를 재지정해서 없어도 될 분란을 또 이렇게 일으켰냐, 혼란과 분란을. 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고 또 사실이 또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우리 두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대출 규제도 그렇고 거래 제한도 그렇고 다 이제 행위 제한이나 어떻게 보자면은 다 수요를 억제하는 거거든요. 사지 마 계속. 그렇죠. 참 네.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저는 이제 대표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은 다주택자나 누구나 다 파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게 이득이에요. 왜 다주택자 중과세를 유예해주고 계속 뭔가 공시 가격도 안 올려주고 계속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파는 게 더 유리해라고 하는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저는 제도가 굉장히 시장을 더 시장이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는 대출 규제나 이렇게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는 단기적일 뿐이지 결국 전체 우리 시장을 컨트롤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두 번째로는 그럼 강남이 우리 흔히 자본가 자산가들이 있는 그 시장이 네. 대출 의존 시장인가? 예를 들어서요.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자면 지난 정부가 사실은 전국적인 부동산 집값 상승 심판론 때문에 사실 정권까지 바뀌었는데 네. 이번에는 뭐 강남 집값 키워주기로 인한 어떻게 보자면 심판론이 저는 대단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다시 뭔가 이 시장이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이 연착륙하는 이 시점에서 너무 과다하게 빠른 규제 완화와 여러 가지 번복되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국민의 혼란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시장을 더욱더 정말 예견치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리고 생각이 듭니다. 이 네. 견물생심이잖아요. 생각 없었는데 토지 해제했다고 하니까 막 사고 싶게끔 만들어 놓고 또 화들짝해서 또 사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사지 말라 그러면 더 사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규제를 극복해서라도 난 그렇죠. 사고 말리라. 막 이런 심리까지도 일부 있다라고 해서 얼죽심 뭐 이런 게. 그렇죠. 얼죽심. 네네. 예, 그 얼죽심도 나오고 그 2030 세대들이 특히 선호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2022년도에 대선을 한번 우리가 반추를 해보면요. 그때 양당에서 후보로 나오신 분들 모두가 사실은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부르짖었거든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량도 뭐 한쪽에서는 250만 원 공급한다고 하니까 한쪽에는 300만 원을 넘게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부여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연 여러 가지 지금 규제를 하고 대출을 억제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이 부분이 갑자기 영화가 생각납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대출 규제를 하느냐. 사실은 지금 많은 서민들은 사실 대출의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고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금리 인하가 미국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서 속도는 좀 느려지고 있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조금 하면서 나름대로 향후에 있어 내가 대출을 받고 집을 마련하더라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다 차단하는 사실 스트레스 DSR 뭐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적인 대출 금액을 더 쪼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이야기 많이 했죠. 대출 부분을 쪼일 때 명분으로 뭘 세웠냐면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부실화가 진행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가계부채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대부분 생활비 대출이나 사업비 대출이고요. 하나는 주담대 대출인데 실질적으로 그 가계부채를 부실하게 만드는 건 생활비 대출이나 자영업자들의 여러 가지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해서 그쪽이 부실화되고 제대로 상환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주담대가 사실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부실화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 자료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볼 때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 주택 정책을 한다면은 그 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내용이 뭔가를 갖다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시장을 틀어막는 부분만 가지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노라고 자랑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을 옥죄는 게 강남 집값 잡으려고 한다면 일종의 착각이 될 수 있다. 착각이 그렇죠. 라는 거죠. 강남 현금 부자들한테 네. 대출 옥죄한다고? 그래 해봐. 뭐 이런 심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부가 자꾸 강남 집값을 타겟팅해서 뭘 하려고 하면 다른 부작용 때문에 더 큰 그러니까 업보를 받게 된다. 그 부작용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풍선 효과다 보니까 3개구, 4개구의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다 25개구가 전부 이제 가격이 들썩거리죠. 우리가 특히 얘기하듯이 노도강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대출과 관련돼 있는 억제에 대한 어떤 교육 효과도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금융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가계에서. 그러려면 뭐냐면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에 대한 선행 효과가 있지 않으면 나는 주택을 사기 위해서 간신히 쉽게 얘기해서 계약금하고 이제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갑자기 대출액이 70%에서 50%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다시 나는 그 20% 차액만큼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해지지 않으면 주택 마련을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과 관련돼 있는 정책,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돼 있는 이런 정책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 누구나가 인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분명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주택 가격 억제 수단으로만 활용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달라야 해요. 그러니까 이 금융에 관련돼서 대출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는 이 자체가 일반 무주택자나 서민들의 접근성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대출을 받아보거나 대출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이 집값을 치를 수 있는 현금 부자들만의 시장이 이미 돼버렸는데 말로는 우리는 서민을 요한다. 그리고 우리 무주택자들이 집을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 자금을 해주겠다. 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돼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5, 6월이 지나면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서 또 대출액이 줄어드는데 게다가 여기에 모르는 전세자금 대출까지 축소시키겠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면 주택시장, 매매시장만 불안한 게 아니라 이어서 바로 또 전세시장이 불 보듯이 뻔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지금 정부가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주택자하고 실수요자들은 뭐를 준비하라는 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세를 갈아타야 되는데 어떤 전세자금 대출 줄어든다면 그 줄어든 차액만큼 또 내가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 거야. 내 소득은 빤한데? 이렇게 그래서 신규 되는 공급을 확 늘려서 예. 분양을 막 충분하게 하는 상황도 아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얘기하면 참 이거는 진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어떤 논란인데 뭐냐면 주택 경기가 되게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으면 그리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마치 시장에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수요가 급감되니까 공급을 하는 건설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지금 해봐야 분양도 안 되고 미분양으로 남을 건데 우리가 지금 사업에 투입하면 안 되지. 우리 좀 더 시간을 봐갖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때쯤 우리는 들어가야 돼.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네. 당연히 수요가 줄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공급도 그에 따라서 더 많은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강남을 그냥 무관심.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토지가 해제됐다 재지정되면서 더 강남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잖아요. 그냥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로 두고 어쩔 수 없다 치고 그 외에 강남 외 지역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을 다시 설계해 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진 교수님.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강남이 어떻게 보자면 강북 그러니까 1970년대 그때 이제 강북의 이 과밀을 좀 나아가기 위해서 강남 이남에 그야말로 계획적인 그야말로 뉴타운이에요. 서울 내 어떤 뉴타운으로 출발을 했고 사실 서울의 성장의 역사와 또 강남의 또 성장이 함께 궤를 같이 가죠. 네. 그렇게 보자면 사실 강남이라는 게 우리가 노래까지도 강남 스타일 있듯이 강남은 이미 국제적인 브랜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브랜드에다가 우리가 자꾸 그 시장이 아직도 거기야
된다라는 거에서 좀 이제 멀어지고 과연 이제 전체적인 국민의 주거 안정이나 복지 증진이나 사실 무주택 가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하나 초점이 되거나 관심을 가지지는 않는데요. 정말 정부와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 뭔지 그런 것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 대표님. 저도 방향성과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 강남 지역에 대해서 저는 무관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시장이 더 안정될 수 있는 시장 각자의 나름대로 특성에 따라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주택 정책 오늘 또 큰 주제가 보면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면서 많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지금 낳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오늘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 집 마련을 위한 그 정책에 대한 포인트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을 안정시켜서 말 그대로 서민들에게는 주거를 안정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서민들에게 내 집을 하나씩 안겨주는 것 외에도 내가 주거를 하는데 큰 불편이 없고 안정적으로 장기간 제가 거주할 수 있다면 그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고 생활 부분에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임대 시장과 관련된 안정에는 정부가 하는 노력이라고는 지금 공공임대를 갖다가 공급을 많이 하는 듯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현재 상태 2020년도에 7월 말에 만든 그 상태가 시장을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임대시장 부분에 있어서 안정을 위한 또 다른 제대로 된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에 여러 가지 땀을 쏟기보다 주거 안정이라는 말 그대로 주거 부분에 있어서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정책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공급할 수 없는데 자꾸 땅을 파본들 거기서 집이 나오겠습니까? 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이 좀 균형 있게 그리고 정말 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 볼 수 있는 그런 정책 당국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런 토론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지방 부동산은 뭐 여전히 냉랭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죠. 얼마 전에도 미분양 주택과 관련해서 경기도 평택 지역에 미분양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미분양의 확산이 이제 서울 근처로까지만 올라왔다. 막 이런 식의 이제 보도도 전해졌더라고요. 지방 상황 여전히 냉랭하죠. 앞으로도 냉랭할 겁니다. 왜 이렇게 그래서 고민이 참 많거든요. 180도 다른 왜냐하면 이제 인구 감소의 문제,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방 소멸에 대한 경제 축이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제 옮겨오면서 구도심이 이제 급속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아파트를 수요를 해서 아파트를 사서 내가 거기서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면서 거주하기에 무척 어렵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육과 그 주거 안정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인구 공동화에 따른 양극화 그것이 이제 초양극화가 초래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방 부동산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어떤 지원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게 되면 지금과 같은 미분양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산재할 것이고 또 많은 건설사들이 부도나면서 미분양까지는 못 갔다 하더라도 사업이 중도에 파산이 되거나 아니면 정지돼 있는 그런 현장들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미분양은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 우리가 양도세도 감면해주고 취등록세도 감면해주고 5년 있으면 뭐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부동산 사면 우리가 혜택을 줄게라는 것도 너무 저는 이제 공연불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많은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마음속에 있는 거는 주택 가격이 상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봐도 이 지방에 주택을 사면은 전혀 가격이 안 올라가고 팔기도 어렵고 제값에 그리고 오히려 가격 하락이 예측된다라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한계가 있고 또 이 미분양은 특히 이제 중공업 미분양 같은 거는 이제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미분양 주택은 건설사가 미분양을 정부에다가 의무적으로 신고 안 하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 안 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규모가 저는 또 별도로 또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미분양도 정확한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사들이 뭐냐면 의무적으로 미분양을 신고하게끔 해서 그래야지 이제 경제 리스크를
점점 줄여나가는 구조인데 우리는 꼭 네. 직면해서 그리고 당면 과제로 떨어졌을 때 이제 그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모순적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한 달짜리 부동산 정책을 누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혹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무리수였다는 평가마저 나오니까요. 돌이킬 수는 없고 이제 수습하는 일이 남았는데 이 과정도 매우 민감하게 지켜보고 평가받게 될 겁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